이 사스, 메르스, 에이즈, 이 최근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 원인균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이 바이러스들은 특히 돌연변이 발생률이 매우 높은 RNA 바이러스 계열로 대응이 쉽지가 않은데요. 최근 100년간 유행한 10대 전염병 중 8개가 이 RNA 계열 바이러스입니다. 인류와 함께 진화해온 바이러스 역사를 정기종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드리고 그를 통해서 코로나19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코로나19 상황이 참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비교들이 많이 되고 있죠.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 이 치사율이라든지 전염률 이런 것도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역사, 바이러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연역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떤 바이러스들이 있었는지 차분차분 좀 정리를 하고 올라가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 보건의료학계에서 추산한 전염병들은 수천 건이 넘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 특히나 악명이 높았던 전염병들의 경우 아직까지 회자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인류 최초의 전염병으로 꼽히는 천연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국내에서는 두창이나 마마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최초 발병 시기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고대 이집트 미이라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된 만큼 오래된 질병으로 꼽힙니다. 예, 뭐 마마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병이었는데 이 증상과 치사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베리올라 바이러스가 원인균인 천연두는 2주 정도의 잠복기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요. 그 이후 급작스러운 발열과 두통 등의 통증을 동반하고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이 전신 발진의 경우 회복 이후에도 후유증을 남겨서 살아남은 환자들에게도 큰 고통을 줬던 질병인데요. 불과 20세기만 해도 최소 3억 명 이상이 사망할 만큼 위협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최대 치사율은 9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다행히 1796년 영국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한 뒤 예방접종이 보편화되면서 최근엔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지막으로 환자가 보고된 시기는 1970년대 후반이고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1980년 천연두의 공식 박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예. 역사상 가장 악명이 높았던 전염병 역시 패스트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흑사병,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로 불리기도 하죠. 중세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이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지닌 패스트균이 원인이 된 흑사병은 급성 열성 감염병의 일종입니다. 이 짧은 유행 기간 동안 최소 7,500만 명에서 2억 명 정도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워낙 많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탓에 농노들의 처우가 격상되면서 당시 중세 유럽 사회를 바치고 있던 분권 제도를 붕괴하는 역사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패스트 같은 경우,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한 100% 정도 됩니까? 90% 이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당시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사망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 전체 기간을 집계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질병들에 비해서는 훨씬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500만 명에서 2억 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류 문화를 좀 바꿀 정도로 그렇게 가장 좀 무서운 병이 바로 흑사병이었다. 근데 흑사병 최근에도 비슷한 정세가 발생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흑사병의 경우 이 증상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발열과 전신 통증 등의 증상이 공통된 특징으로 꼽힙니다. 예. 이 백신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이틀 안에 발견될 경우 항생제를 통한 치료는 가능합니다. 워낙 역사적으로 오래된 질병이고 국내는 안전하다고 꼽히긴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국 내몽고 자치구에서 환자가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감염 위험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간이 문제였군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을 해서 조치를 받으면은 그런 대로 이제 치료가 되는데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해진 병이 바로 흑사병. 천연두하고는 갑작스러운 발열 이런 것이 좀 공통점으로 보이네요. 최근에 전염병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당히 오래전 창궐했던 두 질병 이후 다양한 백신이나 항생제들이 개발하면서 과거의 전염병들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어졌을 뿐 최근에도 대형 전염병들은 여전히 대유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 2002년 중국에서 시작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 사스라고 불렸었죠. 약 9개월에 걸쳐서 전 세계 8,000명 이상의 감염자를 발생시켰는데요. 당시 국내에서는 사망자 없이 단 3명의 감염자만 발생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775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1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10년 후에는 메르스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2012년 국내에서도 사망자를 발생시킨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경우 그 이름처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퍼졌었는데요. 이 사스와 증상이 비슷했던 메르스의 경우 전염성 자체는 사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1,400명에 가까운 확진자 가운데 520명 이상이 사망하면서 30% 이상의 높은 치사율을 보였습니다. 예.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미친 영향도 상당했었는데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달 만에 감염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사태 종식이 선언된 217일 동안 총 186명이 감염돼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메르스와 사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까지 치사율은 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정말 뭐 놀라울 정도로 이 감염 속도가 빨라서 상당히 걱정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의 현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7만 8천 명이 넘는 전 세계 확진자와 2,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은 상태입니다. 치사율 자체는 3% 내외 수준으로 알려져서 낮은 편이지만 국내 타격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요. 초기에는 방역이 잘 이루어지는 듯 싶었습니다만 최근 대구 확진자 발생 및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에 현재 700명이 넘는 감염자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중국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국내 역시 그 크루즈선 인원을 제외하면 일본을 제외하면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700명이 지금 넘고 이 기사를 쓰면서 최종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보도를 할 때 다시 한번 그 통계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좀 급속하게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위기경보 단위를 격상했지요. 심각으로 격상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국내 감염병 경보는 그 위험 수준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할 경우에 관심, 국내에 유입돼 제한적 전파가 우려될 경우 주의 단계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0일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관심에서 주의로 단계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으로는 국내 유입된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나 지역사회 전파가 염려될 땐 경계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예.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4명이 되면서 국내는 경계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는 지역사회 전파는 물론 전국적 확산 우려가 커질 때 발령되는데요. 지난 23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550명을 넘어서면서 국내에도 심각이 발령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심각 단계 감염병 재난경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1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발령되는 건 아닌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최근에는 2009년.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 천연두나 흑사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인류가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전염병들이 창궐을 하고 또 사상자들도 비교적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네, 앞서 이제 언급됐던 전염병들의 경우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들인데요. 이 바이러스의 경우 쉽게 잡지 못하는 이유가 그 신종이나 그 변이를 자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땅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점인 건데요. 예. 이 부분의 경우 이 코로나19와 함께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는 사스나 메르스의 사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 전염병 모두 원인균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꼽힙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름은 같지만 결국 다른 바이러스인 셈인데요. 특히 해당 바이러스들이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변이를 자주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 계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변이가 돌연변이가 많은 그 어떤 질병들이 이 RNA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중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세 질병은 물론 20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었던 전염병이나 28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냈던 신종 인플루엔자 등 악명 높은 대부분의 전염병들이 RNA 바이러스 계열로 속합니다. 예.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사망자를 기준으로 최근 100년간 10대 전염병을 꼽았었는데요.
그 가운데 8개가 RNA 바이러스 계열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결국 바이러스 변이가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하는 원인이란 건데 이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이 원인 내지는 대책 이 좀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몇 개 그 가능성 높은 설득력 있는 가설들이 존재하는 상태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보면 뭐 박쥐나 낙타 등 야생 동물들이 그 감염원으로 꼽혔었는데요. 이 과거 야생에서 인간과 단절될 때 살아가던 이 감염원들이 기술 발달에 따른 자연 개발과 훼손에 인간과 접촉 기회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서 그 감염 위험도 더 높아졌다는 설이 좀 무게가 실립니다. 예. 또 이 바이러스 변이와는 조금 별개지만 최근 위험성이 커진 지역 감염 역시 교통 발달에 따라 접촉 기회나 속도가 많아지고 빨라진 만큼 전파 속도를 걷잡을 수 없게 됐다는 설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통 발달이라든지 이런 편리함이 있으면 또 이렇게 또 위험함도 같이 병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빨리 좀 잡혀야 될 텐데 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수고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